인천공항에서 출발한 리무진 버스가 서울 시내로 들어섭니다. 창가에 앉은 박두식은 낡은 가죽 가방을 무릎에 올리고 꼭 껴안고 있었습니다. 76의 나이에도 등은 고닫지만 스웨터 팔꿈치 부분이 달아해진 모습이 오랜 세월의 고단함을 말해주고 있었습니다. 버스가 한강을 건널 때 두식은 작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1980년대 초 일본으로 떠난 지 40여 년 만에 본격적인 귀국이었습니다. 물론 그동안 몇 번 관광차 한국에 다녀온 적은 있었습니다. 아이들도 일본으로 몇 차례 놀러 왔었죠. 하지만 가족들과 밥 한두 번 먹고 돌아가는 게 전부였습니다. 진짜 가족으로 지낸 시간은 너무 오래전 일이었습니다. 두식은 항상 일이 바빠서라고 말했습니다. 실제로도 그랬습니다. 일본에서 사업을 꾸려가느라 정신없는 나날들이었으니까요. 왜 일본이었을까? 두식은 혼잣말을 중얼거렸습니다. 1980년대 초 한국 경제가 어려웠던 시절, 장남 현우가 초등학교에 들어가고 둘째 준호와 막내딸 지수까지 키우려면 돈이 필요했습니다. 그때는 해외 취업이 거의 유일한 대안이었습니다. 일본 오사카 이쿠노구 공단에는 한국 사람들이 많이 일하고 있다는 소문이 있었습니다. 처음 10년간은 야간 공장에서 단순 노동을 했습니다. 낮에는 중고 기계 수리와 납품 브로커 일을 배워가며 틈틈이 돈을 모았습니다. 그러다 경험과 인맥이 쌓이면서 작은 금형 하청업체를 차릴 수 있었습니다. 일본 경기가 전반적으로 침체에 빠지던 시기였지만 정밀 부품과 금형 분야만큼은 꾸준히 수요가 있었다. 두식은 남들이 줄일 때 묵묵히 납기를 지켜 신뢰를 쌓았고 그게 곧 거래처를 늘리는 기회가 됐다. 본격적으로 돈을 모으기 시작한 건 일본 생활 20년 차부터였습니다. 그 전까지는 아이들 학비와 생활비 송금으로 여력이 없었지만 사업이 안정된 뒤부터는 여윳돈을 장기 적금과 국채에 넣을 수 있었습니다. 서울 금호동에 있는 작은 원룸에 짐을 풀어놓고 두식은 구식 휴대폰을 꺼냈습니다. 화면이 깜빡거리며 겨우 켜졌습니다. 아영이가 살던 아파트는 현우 가족이 물려받아 살고 있었습니다. 지숙이 아버지를 위해 임시로 알아봐준 이 원룸에서 당분간 지낼 생각이었습니다. 첫 번째 전화는 막내딸 지숙에게 걸었습니다. 아버지, 이제 오셨어요? 지숙의 목소리가 반가웠지만 어딘지 어색했습니다. 그럴 수밖에 없었습니다. 진짜 아버지와 딸로 함께 산 시간보다 떨어져 산 시간이 훨씬 길었으니까요. 응, 방금 도착했다. 원룸 알아봐줘서 고맙다. 제사 준비는 어떻게 되어 가냐? 다 준비됐어요. 그런데 아버지, 큰오빠네가 요즘 좀 예민해요. 두식은 가슴 한편이 무거워졌습니다. 현우는 지금 52살로 금융권에서 일하고 있었습니다. 어려서부터 체면과 남들 시선을 의식하는 아이였습니다. 아버지가 일본으로 떠난 뒤 장남으로서 집안을 책임져야 한다는 부담감이 컸을 것입니다. 1998년 IMF 외환위기 때 현우는 대학생이었습니다. 나라 전체가 흔들리던 시기였지만 두식은 일본에서 사업이 잘 풀려 등록금과 생활비만큼은 빠뜨리지 않고 챙겨보냈습니다. 다만 현우 입장에서는 언제 어떻게 형편이 달라질지 모른다는 불안감을 늘 안고 살 수밖에 없었고 그 경험은 훗날 돈에 대한 집착과 예민함으로 이어졌습니다. 아영이는 두식이 일본에 있는 동안 혼자서 아이들을 키웠습니다. 처음에는 파트타임으로 일하며 살림을 꾸려갔고 두식이 보내주는 생활비가 조금씩 늘어나면서 조금씩 여유가 생겼습니다. 두식은 신중했습니다. 갑자기 큰 돈을 보내면 아이들 버릇이 나빠질까봐 물가 상승률에 맞춰 조금씩만 늘려갔습니다. 대학 등록금이나
결혼 준비금 같은 특별한 상황에서만 따로 큰 돈을 보냈습니다. 그 외에는 정말 검소하게 보냈죠. 두식 자신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벌어들이는 돈이 늘어나도 생활비는 최소한으로 줄이고 나머지는 모두 모았습니다. 현우가 일본에 관광 왔을 때도 그랬습니다. 내가 작은 아파트에서 검소하게 사는 모습을 보고는 실망한 기색을 숨기지 못했습니다. 아버지, 여기서 사시는 거예요? 라고 물었을 때의 그 표정을 두식은 잊을 수가 없었습니다. 준호는 어떨까요? 둘째라서 그런지 현우보다는 자유로운 성격이었지만 지금은 퀵서비스 기사로 일하며 생활이 빠듯하다고 들었습니다. 지숙은 미용실을 운영하고 있지만 대출이 많아서 힘들어한다는 얘기였습니다. 전화를 끊고 두식은 책상 서랍을 열었습니다. 일본어로 빼곡히 적힌 등기우편이 들어 있었습니다. 만기 통지, 환급, 인간 필요라는 굵은 글자가 눈에 띄었습니다. 봉투 안에는 수십 년 전 국제송금 영수증 복사본들이 차곡차곡 쌓여 있었습니다. 1998년부터 2004년까지 매달 빠짐없이 한국으로 보낸 송금 기록들이었습니다. 외환위기 직후에도 두식은 송금을 멈추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때가 가장 절실했습니다. 두식은 송금 영수증을 한 장씩 넘겨보며 그때를 떠올렸습니다. 공중전화 부스에서 한국으로 전화를 걸 때마다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아이들이 잘 자라고 있는지, 아영이는 혼자서 살림을 꾸려가는지 궁금했습니다. 하지만 매번 잘 지낸다는 말밖에 할 수 없었습니다. 그 시절 두식의 하루는 새벽 5시에 시작되었습니다. 야간 공장에서 밤새 일하고 집에 와서 잠깐 눈을 붙인 뒤 다시 낮 일터로 나가야 했습니다. 주말에도 쉬지 못했습니다. 한 푼이라도 더 벌어야 했으니까요. 하지만 두식에게는 계획이 있었습니다. 가족에게 보내는 생활비는 꼭 필요한 만큼만 보내고 나머지는 따로 모으는 것이었습니다. 일본의 장기 적금과 채권에 투자했습니다. 언젠가 아이들이 정말 도움이 필요할 때를 위해서였죠. 사업이 잘 되기 시작한 뒤에도 두식의 생활은 크게 바뀌지 않았습니다. 여전히 작은 아파트에서 혼자 살며 라면과 김치로 끼니를 때웠습니다. 벌어들이는 돈이 늘어날수록 더 많이 모았습니다. 가끔 한국 음식점에 가서 김치찌개 한 그릇 먹는 게 유일한 사치였습니다. 아영이도 두식의 마음을 알았습니다. 생활비를 보내줘도 본인은 검소하게 살며 아이들을 위해서만 썼습니다. 현우와 준호, 지숙 모두 대학까지 마칠 수 있었던 것도 그 덕분이었습니다. 하지만 아영도 남편이 얼마나 많은 돈을 모으고 있는지는 몰랐습니다. 돈은 숨길 수 있어도 땀은 숨길 수 없다. 두식은 중얼거리며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서울의 야경이 예전보다 훨씬 화려해져 있었습니다. 하지만 마음 한편으로는 불안했습니다. 과연 자신이 돌아온 것이 잘한 일일까요? 40년 넘게 떨어져 살던 가족들이 진짜 반가워할까요? 두식은 책상 위에 놓인 영수증들을 다시 정리하며 생각에 잠겼습니다. 이 모든 것들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아이들이 알까요? 아직은 아무도 모르는 비밀이었습니다. 두식이 일본에서 모은 돈은 상당했습니다. 매달 생활비를 보내고도 꾸준히 적금을 넣고 채권에 투자했던 결과였습니다. 특히 20년 차 이후부터는 사업이 안정되면서 모을 수 있는 돈이 많아졌습니다. 하지만 가족들에게는 한 번도 자랑한 적이 없었습니다. 마지막으로 두식은 가죽 가방 깊숙한 곳에서 작은 메모 한 장을 꺼냈습니다. 아영이가 손글씨로 쓴 것이었습니다. 지숙이 빚 먼저 갚아줘. 그리고 손주들 학비. 아영이의 유언이었습니다. 그것이 두식이 한국으로 돌아온 진짜 이유였습니다. 아영이가 세상을 떠나고 나서야 두식은 깨달았습니다.
자신이 일이 바쁘다며 피해온 것들이 얼마나 소중했는지를요. 이제라도 늦지 않았다고 생각했습니다. 마지막 정리는 한국에서 가족과 함께 해야겠다고 마음먹었습니다. 두식은 메모를 다시 가죽 가방 속에 넣고 잠자리에 들었습니다. 내일이면 가족들을 만나게 됩니다. 40여 년 만에 한자리에 모이는 가족 제사. 과연 서로를 진짜 가족으로 받아들일 수 있을까? 밤이 깊어가는 작은 원룸에서 두식은 오사카의 작은 아파트에서 혼자 보냈던 수많은 밤들을 떠올렸습니다. 그때마다 한국에 있는 가족들을 생각하며 잠들었습니다. 이제는 한국 땅에 있지만 가족과의 거리는 아직도 멀게만 느껴졌습니다. 아영의 제사 준비를 위해 가족들이 모인 날이었습니다. 두식은 낡은 정장을 차려입고 현우의 집 앞에 섰습니다. 아파트 현관문 앞에서 한참을 망설였습니다. 40년 넘게 떨어져 살던 가족들과 마주하는 것이 이렇게 떨릴 줄 몰랐습니다. 초인종을 누르자 며느리 선영이 문을 열었습니다. 49살의 선영은 깔끔하게 차려입고 있었지만 표정이 어딘지 어색했습니다. 아버님 오셨네요. 들어오세요. 거실은 반짝반짝 빛이 났습니다. 새로 산 듯한 가구들이 품격 있게 배치되어 있었습니다. 현우는 소파에서 일어나 아버지를 맞았습니다. 키도 크고 양복도 잘 어울렸지만 눈빛이 예전 같지 않았습니다. 아버지, 일본에서 힘드셨죠? 현우가 두식을 위아래로 훑어봤습니다. 낡은 정장과 해진 구두를 보는 눈빛이 미묘했습니다. 살 만큼 살았다. 두식은 간단히 대답했습니다. 현우의 시선이 불편했지만 내색하지 않았습니다. 그때 부엌에서 지숙이 나왔습니다. 48살의 지숙은 미용실 일로 손이 거칠어졌지만 여전히 다정한 미소를 지었습니다. 아버지, 많이 기다리셨죠? 제사상 거의 다 차렸어요. 고생했다, 지숙아. 두식의 목소리가 따뜻해졌습니다. 지숙만이 진심으로 반가워하는 것 같았습니다. 준호는 아직 오지 않았습니다. 퀵서비스 일로 바쁘다며 저녁 늦게 올 거라고 했습니다. 하지만 15살 손녀 하늘이는 있었습니다. 중학교 3학년인 하늘이는 할아버지를 조심스럽게 바라봤습니다. 할아버지, 안녕하세요. 그래, 하늘아. 많이 컸구나. 두식은 손녀를 보며 미소를 지었습니다. 하늘이는 예쁘게 자랐습니다. 똑똑해 보이기도 했고요. 제사상을 차리는 동안 현우가 말을 꺼냈습니다. 아버지, 일본에서 사업 정리하고 오신 거죠? 힘드셨을 텐데요. 정리할 게 있어서 왔다. 혹시 빚은 없으시죠? 요즘 일본 경제도 어렵다고 하던데. 현우의 질문이 점점 직접적이 되었습니다. 선영도 옆에서 귀를 기울였습니다. 내일이다. 두식이 짧게 답하자 현우의 표정이 굳었습니다. 어려서부터 뭐든 관리하고 통제하려는 성격이었는데 아버지가 말을 아끼니 답답해했습니다. 그때 하늘이가 거실 탁자 위에 놓인 두식의 가방을 보며 말했습니다. 할아버지, 일본어 편지가 보여요. 숙제로 일본어 번역하고 있는데 도움이 될까요? 두식은 깜짝 놀랐습니다. 가방에서 일본 우편물 일부가 삐져나와 있었던 것입니다. 아니다, 하늘아. 그건. 하지만 하늘이는 이미 호기심에 가득 찬 눈으로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일본 애니에 관심도 많고 동아리 활동도 하고 있어서 간단한 일본어는 읽을 수 있었습니다. 저기, 만기도래, 인출 절차, 이런 단어들이 보여요. 현우의 눈빛이 번뜩였습니다. 아버지, 적금 타세요? 40년 동안 부으신 거예요? 두식은 속으로 중얼거렸다. 40년 동안 쌓은 게 아니라 20년 차 이후부터 본격적으로 모은 거다. 그동안은 아이들 학비와 결혼 자금으로 이미 쓴 부분도 많다. 현우야,
그런 식으로 묻는 게 아니지. 지숙이 큰오빠를 타이르려 했지만 현우는 멈추지 않았습니다. 아니에요. 궁금해서요. 아버지가 힘들게 모으신 돈이면 우리가 도와드려야 하지 않겠어요? 두식은 현우의 속마음을 읽을 수 있었습니다. 도와주겠다는 말이지만 실제로는 관리하고 싶어 한다는 것을요. 현우는 어려서부터 그런 아이였습니다. 뭔가를 통제하고 관리하려 했죠. 내가 알아서 한다. 두식이 단호하게 말하자 현우가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아버지는 일본에서 오래 사셨잖아요. 한국 금융 시스템이 많이 바뀌었는데 혼자 처리하기 어려우실 거예요. 그럼 내가 바보냐? 두식의 목소리도 조금씩 날카로워졌습니다. 40년 넘게 일본에서 사업을 꾸려온 사람을 어린애 취급하는 것 같아서 기분이 나빴습니다. 선영이 거드는 척 끼어들었습니다. 아버님, 현우 씨 말이 맞아요. 요즘은 사기도 많고 안전하게 처리하려면 전문가 도움을 받으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 순간 하늘이가 휴대폰을 꺼내더니 조용히 탁자 위 봉투를 촬영했습니다. 아무도 눈치채지 못했습니다. 하늘이는 평소 호기심이 많은 아이였고 일본어 공부에도 도움이 될 것 같았기 때문입니다. 지숙이 중재에 나섰습니다. 큰오빠 아버지 이제 막 오셨는데 그런 얘기는 나중에 해요. 일단 제사부터 지내자고요. 하지만 현우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지수가 이런 일은 빨리 정리하는 게 좋아. 아버지 연세도 있으시고 내가 아직 죽지 않았다. 두식이 버럭 소리를 지르자 분위기가 싸늘해졌습니다. 현우는 입을 다물었지만 표정이 좋지 않았습니다. 제사를 지내는 동안에도 분위기는 어색했습니다. 아영이의 사진 앞에서 절을 올리며 두식은 속으로 중얼거렸습니다. 아영아, 내가 돌아온 게 잘한 일이었을까? 제사가 끝나고 밥을 먹는 자리에서 하늘이가 할아버지 옆에 앉았습니다. 할아버지, 일본어 정말 어려워요. 그 편지에 있던 단어들 나중에 알려주실 수 있어요? 두식은 손녀의 순수한 호기심에 마음이 조금 누그러졌습니다. 그래, 나중에 알려줄게. 그때 현우가 다시 말을 꺼냈습니다. 아버지, 제가 아는 변호사 친구가 있어요. 국제 업무에 능한 사람이니까 한번 상담받아 보세요. 왜 변호사가 필요하냐? 요즘은 고령자 재산 보호 제도가 잘 되어 있어요. 성년후견 같은 거요. 두식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성년후견이라는 말이 귀에 거슬렸습니다. 내가 치매 걸린 것도 아닌데 왜 후견이 필요하냐? 그게 아니라 보호 차원에서요. 아버지가 모으신 적금을 안전하게 관리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는 거예요. 지숙이 불편한 기색을 보였습니다. 큰오빠 그만해요. 아버지가 싫어하시잖아요. 하지만 현우는 멈추지 않았습니다. 어려서부터 고집이 센 성격이었고 특히 돈 문제에 관해서는 더욱 그랬습니다. 저녁이 되어 준호가 도착했습니다. 45살의 준호는 퀵서비스 일로 지쳐 보였습니다. 아버지를 반갑게 맞았지만 현우와 지숙 사이의 어색한 분위기를 금세 눈치챘습니다. 무슨 일이에요? 지숙이 준호 오빠에게 귓속말로 상황을 설명했습니다. 준호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형, 아버지 일에 왜 그렇게 간섭해요? 간섭이 아니라 걱정이야. 아버지 혼자서 처리하기엔 복잡할 수 있다고. 준호는 더 이상 말하지 않았습니다. 큰형과 다투기 싫었고 자신도 생활이 빠듯해서 다른 일에 신경 쓸 여유가 없었습니다.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두식은 무거운 마음이었습니다. 가족들과의 첫 만남이 이렇게 어색할 줄 몰랐습니다. 특히 현우의 태도가 마음에 걸렸습니다. 원룸에 돌아와서 두식은 일본 통지서들을 다시 꺼내봤습니다. 20년 넘게 모은 장기 적금과 채권들이 만기가 되어 찾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바쁘게 일하느라 두식도 몰랐는데
일본 생활 정리하며 알아보니 총 10억엔 상당의 돈이었습니다. 하지만 이 돈이 가족들에게 행복을 가져다 줄지 의문이 들었습니다. 두식은 통지서를 자세히 들여다봤습니다. 일본 우체국 저축과 국채로 나누어져 있었습니다. 20년 넘게 꾸준히 넣어둔 돈들이 복리로 불어난 것이었죠. 만기가 되었으니 이제 찾아올 수 있다는 내용이었습니다. 그때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지숙에게서 온 전화였습니다. 아버지, 큰오빠 때문에 기분 나쁘셨죠? 죄송해요. 괜찮다. 큰오빠는 원래 그래요. 돈 얘기만 나오면 사람이 바뀌어요. 나쁜 뜻은 아닌데 좀 답답할 때가 있어요. 두식은 지숙의 말을 들으며 복잡한 마음이었습니다. 현우를 이해하려고 노력해야 할까요? 아니면 단호하게 선을 그어야 할까요? 한편 현우는 집에서 변호사 지인에게 문자를 보내고 있었습니다. 아버지 재산 관리 문제로 상담받고 싶습니다. 성년 의견 절차에 대해 알려주세요. 두식이 모르는 사이에 현우는 이미 계획을 세우고 있었습니다. 아버지의 돈을 안전하게 관리한다는 명분으로요. 며칠이 지났습니다. 학교에서 돌아온 하늘이가 할아버지 원룸에 놀러 왔습니다. 할아버지, 일본어 공부하는데 정말 어려워요. 혹시 그때 봤던 편지들 다시 볼 수 있을까요? 하늘아, 그건 좀. 두식이 망설이자 하늘이가 휴대폰을 꺼냈습니다. 사실 그날 사진을 찍어뒀어요. 숙제에 도움이 될까 해서요. 하늘이가 보여준 사진에는 만기 통지서와 본인 확인 필요라는 일본어가 선명하게 찍혀 있었습니다. 이거 정확히 뭐예요? 번역 앱으로는 잘 안 나와요. 두식은 잠시 고민했습니다. 손녀의 순수한 호기심 앞에서 계속 숨길 수는 없었습니다. 할아버지가 일본에서 오랫동안 모은 적금이 만료되어서 찾을 수 있다는 통지야. 와, 얼마나 모으셨어요? 그건 나중에 얘기하자. 하늘이는 더 이상 묻지 않았습니다. 대신 휴대폰으로 일본어 단어들을 검색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때 현우가 변호사를 데리고 원룸에 찾아왔습니다. 50대 초반의 변호사는 정장을 빼입고 서류 가방을 들고 있었습니다. 아버지, 소개해드릴 분이 있어요. 김 변호사님이에요. 처음 뵙겠습니다. 김성민 변호사입니다. 변호사가 정중하게 인사했지만 두식은 불편했습니다. 왜 변호사를 데려왔냐? 아버지를 위한 거예요. 요즘 고령자 재산 관리가 복잡해서 전문적인 도움이 필요할 수 있거든요. 변호사가 서류를 꺼내며 설명했습니다. 성년 의견 제도라는 게 있습니다. 고령자분들이 재산을 안전하게 보호할 수 있는 법적 장치죠. 내가 치매 걸렸나? 두식이 날카롭게 반문하자 변호사가 당황했습니다. 그런 게 아니라 예방적 차원에서요. 혹시 판단력이 흐려질 수 있는 상황에 대비해서 내 판단력이 흐려졌다고? 두식의 목소리가 높아졌습니다. 하늘이가 놀라서 할아버지를 바라봤습니다. 현우가 개입했습니다. 아버지, 화내지 마세요. 우리가 도와드리려는 거예요. 일본에서 큰 돈이 들어오는 것 같은데 안전하게 관리해야 하지 않겠어요? 큰 돈? 두식이 의심스럽게 바라보자 현우가 하늘이를 가리켰습니다. 하늘이가 일본어 편지 내용을 좀 알아봤더니 상당한 금액인 것 같더라고요. 하늘이가 당황해서 말했습니다. 저는 그냥 일본어 공부 때문에. 하늘아, 내가 뭘 봤는지 말해봐. 현우의 목소리가 다급했습니다. 하늘이는 할아버지와 아버지 사이에서 어쩔 줄 몰랐습니다. 잘 모르겠어요. 그냥 만기 통지서 같은 거였어요. 두식이 벌떡 일어났습니다. 현우야, 내가 손녀까지 이용하느냐? 이용이 아니에요. 아버지를 위한 거라고요. 분위기가 험악해지자
변호사가 중재에 나섰습니다. 일단 진정하시고 차근차근 얘기해 보시죠. 어떤 서류든 검토해 보면 가장 좋은 방법을 찾을 수 있습니다. 두식은 가죽 가방을 꽉 껴안았습니다. 내일은 내가 알아서 한다. 아버지, 혼자서는 어려워요. 일본 법률 용어도 복잡하고 한국 은행 시스템도 모르시잖아요. 현우의 말에 두식은 더욱 화가 났습니다. 내가 40년 넘게 일본에서 살면서 뭘 했는 줄 아냐? 바보로 하나? 그런 뜻이 아니에요. 다만 뭐? 내 돈을 내가 관리하고 싶다는 거지? 현우의 얼굴이 붉어졌습니다. 돈이 목적이 아니에요. 아버지가 사기당할까봐 걱정되는 거라고요. 변호사가 다시 끼어들었습니다. 실제로 고령자 대상 금융 사기가 많습니다. 성년 의견을 신청하시면 법원에서 재산을 보호해 드립니다. 두식은 변호사를 노려봤습니다. 법원이 내 돈을 지켜준다고? 그럼 내가 내 돈을 못 쓴다는 얘기 아니냐? 그런 건 아니고. 나가라. 두식이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아버지. 현우가 항의하려 했지만 두식은 문을 활짝 열었습니다. 나가라고 했다. 변호사가 어쩔 수 없이 서류를 챙겼습니다. 현우도 마지못해 따라 나섰지만 문 앞에서 돌아섰습니다. 아버지, 후회하실 거예요. 두식은 문을 쾅 닫았습니다. 하늘이가 무서워하며 할아버지를 바라봤습니다. 할아버지, 제가 잘못했어요? 두식의 마음이 누그러졌습니다. 손녀에게 화낼 수는 없었습니다. 아니다, 하늘아. 내 잘못이 아니야. 아빠가 왜 그래요? 할아버지 돈을 왜 자꾸. 하늘이의 말이 끝나기 전에 두식이 말했습니다. 사람은 돈 앞에서 변하는 거야. 특히 큰 돈 앞에서는 더욱 그렇지. 하늘이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할아버지가 모으신 돈이 정말 많아요? 두식은 잠시 망설이다가 말했습니다. 10억엔 가까이 될 거다. 하늘이의 눈이 커졌습니다. 10억엔이면 100억? 정말요? 그래. 일본 생활 20년 차부터 20년간 힘들게 모은 거야. 너희들을 위해서 말이다. 하늘이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너무 큰 금액이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하늘아, 이 얘기는 아무한테도 하면 안 된다. 내 할아버지, 특히 내 아빠한테는 절대로. 하늘이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하지만 마음 한편으로는 복잡했습니다. 아빠가 왜 그렇게 행동하는지 이제 이해가 됐기 때문입니다. 두식은 하늘이를 집에 보낸 뒤 혼자 앉아 생각에 잠겼습니다. 현우의 태도가 점점 더 적극적으로 변하고 있었습니다. 이대로 두면 정말 성년 의견 신청을 할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때 지숙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아버지, 큰오빠가 변호사까지 데리고 갔다면서요? 괜찮으세요? 지숙아, 너는 어떻게 생각하냐? 뭐요? 내가 내 돈을 스스로 관리하기에는 너무 늙었나? 지숙이 단호하게 답했습니다. 무슨 소리예요? 아버지는 아직 정정하시잖아요. 큰오빠가 너무 나갔어요. 지숙의 말에 두식은 조금 안심했습니다. 적어도 한 사람은 자신을 믿어주고 있었습니다. 밤이 되어 두식은 일본 통지서들을 다시 꺼내봤습니다. 복잡한 절차들이 적혀 있었지만 이해할 수 없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40년 넘게 일본에서 살아온 경험이 있었으니까요. 하지만 한국에서 이 돈을 받기 위해서는 여러 서류가 필요했습니다. 가족관계 증명서, 인감 증명서, 그리고 무엇보다 아영이 명의로 되어 있는 계좌들의 상속 절차까지 혼자 처리하기에는 복잡한 일들이었습니다. 두식은 깊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현우 말이 틀린 건 아니었습니다. 실제로 도움이 필요한 일들이었으니까요. 하지만 성년 후견까지 받으며 자신의 권리를 포기할 수는 없었습니다.
그때 하늘이가 보낸 메시지가 왔습니다. 할아버지, 일본어 공부 더 열심히 할게요. 할아버지 도와드릴 수 있도록요. 두식은 손녀의 메시지를 보며 미소를 지었습니다. 적어도 한 사람은 자신을 진심으로 걱정해주고 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며느리 선영이 대청소를 한다며 두식의 원룸에 찾아온 것은 그 다음 주 화요일이었습니다. 손에는 청소용품과 큰 쓰레기 봉투를 들고 있었습니다. 아버님, 집이 좀 답답해 보여서요. 제가 깔끔하게 정리해 드릴게요. 두식은 며느리의 선의를 거절하기 어려웠습니다. 고맙긴 한데 내가 알아서 할 수 있어. 아니에요. 제가 손 좀 대야 제대로 정리되죠. 현우 씨도 아버님 혼자 계시니까 걱정한다고 했어요. 선영은 원래부터 집안을 반듯하게 정리하는 걸 좋아하는 성격이라 이미 청소 도구를 펼쳐놓고 있었습니다. 두식은 별 수 없이 지켜볼 수밖에 없었습니다. 1시간쯤 지났을 때 지숙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아버지, 미용실에 손님이 많이 와서 그런데 잠깐 와주실 수 있으세요? 어떤 손님이 아버지를 찾으세요? 나를? 누가? 일본에서 아셨던 분 같아요. 김상철 씨라고 하시는데요. 두식은 그 이름을 기억했습니다. 오사카에서 함께 일했던 동료였습니다. 아, 상철이가. 알겠다. 금방 갈게. 두식이 외출 준비를 하자 선영이 말했습니다. 아버님, 천천히 다녀오세요. 저는 마저 정리하고 있을게요. 고생스럽다, 선영아. 두식이 나간 후 선영은 본격적으로 청소에 집중했습니다. 궁금한 점도 있었지만 시아버지를 위해 깨끗하게 정리해주고 싶었습니다. 오래된 신문지와 잡지들을 정리하고 낡은 옷가지들도 골라냈습니다. 책상 아래쪽을 청소하다가 먼지투성이인 작은 나무 상자를 발견했습니다. 이게 뭐지? 진짜 오래됐네. 상자는 먼지가 두껍게 쌓여 있었고 모서리가 해져서 곧 부서질 것 같았습니다. 언뜻 보기에는 버려진 물건 같았습니다. 선영은 상자를 들어보니 가벼웠습니다. 별로 중요한 건 안 들어있을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이런 낡은 것들이 쌓여 있으니까 지저분하지. 선영은 상자를 쓰레기 봉투에 넣었습니다. 함께 오래된 책들과 낡은 옷가지들도 같이 넣었습니다. 2시간 넘게 청소한 끝에 방이 말끔해졌습니다. 선영은 뿌듯한 마음으로 쓰레기 봉투 여러 개를 들고 아래층 분리수거장으로 내려갔습니다. 아버님이 오시면 깜짝 놀라시겠네. 선영은 만족스러운 마음으로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저녁 무렵 두식이 돌아왔습니다. 옛 동료와 오랜만에 만나서 이야기하느라 시간이 길어졌습니다. 우와, 정말 깨끗해졌네. 방은 확실히 깔끔해져 있었습니다. 하지만 뭔가 어색한 느낌이 들었습니다. 두식은 평소 습관대로 책상 아래를 확인했습니다. 일본 서류들을 정리해둔 나무 상자를 꺼내려고 했습니다. 없네. 책상 아래를 다시 뒤져봤지만 상자는 보이지 않았습니다. 옷장도 열어보고 침실도 살펴봤지만 어디에도 없었습니다. 설마. 두식은 급히 선영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선영아, 혹시 청소하면서 책상 아래 있던 나무 상자 봤냐? 아, 네. 그 낡은 상자요? 너무 오래되고 먼지투성이어서 버렸어요. 곰팡이도 생길 것 같고 그런 거 놔두면 건강에도 안 좋아요. 왜요? 두식의 머릿속이 하얘졌습니다. 뭐라고? 그걸 왜 버렸어? 아버님, 왜 그러세요? 그냥 오래된 빈 상자 같아서. 빈 상자가 아니야. 거기 중요한 서류가 들어 있었다고. 선영도 놀랐습니다. 정말요? 몰랐어요. 너무 낡아서 쓰레기인 줄 알았어요. 어디다 버렸어? 분리수거장이요. 근데 벌써 수거차가 가져갔을 것 같은데.
두식은 전화를 끊고 급히 아래층으로 뛰어내려갔습니다. 분리수거장은 텅 비어 있었습니다. 이런, 어떻게 하지? 그 상자에는 일본에서 적금을 찾기 위해 반드시 필요한 인감과 계좌 정보가 적힌 수첩이 들어 있었습니다. 이번에 찾으려는 건 일본 국채와 우체국 장기 적금에서 만기된 부분이었다. 이미 과거에 일부 현금화해서 보낸 돈도 있었지만 이번 만기분이야말로 가장 큰 금액이었어요. 두식은 주저앉고 싶었습니다. 20년 넘게 모은 돈이 한순간에 물거품이 될 수도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관리사무소에 가서 급히 물어봤습니다. 죄송합니다. 오후에 수거차가 다녀갔어요. 내일 아침에 업체에 연락해서 확인해 보실 수 있을 것 같은데요. 두식은 힘없이 원룸으로 돌아왔습니다. 이런 일이 일어날 줄 꿈에도 몰랐습니다. 그때 하늘이가 찾아왔습니다. 할아버지의 얼굴이 창백한 것을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할아버지, 무슨 일이에요? 왜 이렇게 안 좋아 보이세요? 두식은 상황을 설명했습니다. 하늘이는 심각한 표정이 되었습니다. 그럼 할아버지 적금을 못 찾으시는 건가요? 그럴 수도 있다. 일본 인감이 없으면 본인 확인이 거의 불가능해. 하늘이는 잠시 생각하더니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포기하면 안 돼요. 내일 새벽에 수거차 어디로 갔는지 알아봐요. 하늘아, 괜찮겠냐? 더러운 쓰레기 더미를 뒤져야 하는데. 괜찮아요. 할아버지가 40년 동안 모으신 돈인데 이런 걸로 포기할 순 없어요. 하늘이의 말에 두식은 조금 희망을 가졌습니다. 손녀가 이렇게 나서주니 고마웠습니다. 한편 현우는 집에서 변호사 친구와 문자를 주고받고 있었습니다. 아버지 상태가 심각합니다. 중요한 서류도 제대로 관리하지 못하시고 성년 의견 신청을 내일 당장 접수하겠습니다. 변호사가 답장했습니다. 알겠습니다. 서류 준비해서 내일 오전 법원에 가시죠. 재산 보호를 위해 시급합니다. 현우는 마침내 때가 왔다고 생각했습니다. 아버지의 재산을 안전하게 관리할 수 있는 기회가 온 것입니다. 하지만 두식과 하늘이는 아직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내일 새벽부터 상자를 찾기 위한 작전을 세우고 있었습니다. 다음 날 새벽 하늘이는 관리사무소 문이 열리기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할아버지는 밤새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20년간 모은 돈이 쓰레기와 함께 사라질지도 모른다는 생각에 가슴이 답답했습니다. 할아버지, 걱정하지 마세요. 꼭 찾을 거예요. 하늘이의 다짐에 두식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하지만 마음 한편으로는 이미 늦었을지도 모른다는 불안감이 컸습니다. 오전 8시가 되자 관리사무소 문이 열렸습니다. 하늘이가 먼저 뛰어가서 관리소장에게 부탁했습니다. 아저씨, 어제 수거차 어디로 갔는지 알 수 있을까요? 어제 가져간 쓰레기 말이냐? 청원환경에서 가져갔는데. 관리소장이 업체 전화번호를 알려줬습니다. 하늘이는 바로 전화를 걸었습니다. 여보세요? 어제 금호동에서 가져간 쓰레기 어디 있는지 알 수 있을까요? 학생, 무슨 일이야? 중요한 물건을 잘못 버렸어요. 나무 상자가 들어있는데. 전화 너머 직원이 한숨을 쉬었습니다. 지금 분류 작업장에 있을 거예요. 하지만 찾기는 힘들 것 같은데요. 꼭 찾아야 해요. 가서 직접 찾아볼 수 있을까요? 원칙적으로는 안 되는데. 정말 급한 일이세요? 하늘이가 상황을 설명하자 직원이 동정심을 보였습니다. 그러면 오늘 오후에 와보세요. 특별히 허락해 드릴게요. 두식과 하늘이는 오후에 청원환경 분류장으로 향했습니다. 도착하니 쓰레기 냄새가 코를 찔렀습니다. 어르신, 여기에요. 어제 가져온 쓰레기들이 저기 쌓여 있어요. 직원이 가리킨 곳에는 산더미 같은 쓰레기들이 쌓여 있었습니다.
그 속에서 작은 나무 상자 하나를 찾아야 했습니다. 이거 다 뒤져야 하는 건가요? 하늘이가 놀라서 물었습니다. 네, 직접 찾으셔야 해요. 저희가 도와드릴 수는 없고요. 두식은 막막했습니다. 나이 든 몸으로 이 많은 쓰레기를 다 뒤질 수는 없었습니다. 할아버지, 제가 할게요. 하늘이가 마스크를 쓰고 장갑을 끼더니 쓰레기 더미 속으로 들어갔습니다. 하늘아, 너 혼자서는 어려워. 나도 도울게. 두식도 함께 찾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30분도 안 되어 숨이 차고 어지러웠습니다. 할아버지, 앉아서 쉬세요. 제가 찾을게요. 미안하다, 하늘아. 할아버지가 나이가 들어서 두식은 주저앉았습니다. 몸도 힘들었지만 마음이 더 힘들었습니다. 손녀가 이런 더러운 곳에서 자신을 위해 애쓰는 모습이 미안하고 고마웠습니다. 1시간이 지나고 2시간이 지났습니다. 하늘이는 포기하지 않고 계속 찾았습니다. 옷도 더러워지고 손도 까졌지만 멈추지 않았습니다. 혹시 잘못된 곳을 찾고 있는 건 아닐까? 두식이 불안해하자 하늘이가 말했습니다. 아니에요. 분명히 여기 있을 거예요. 조금만 더 찾아봐요. 그때 지숙이 전화를 했습니다. 하늘이가 어디 있는지 궁금했던 것입니다. 하늘아, 어디 있어? 학원 가야 하는 거 아니야? 하늘이가 상황을 설명하자 지숙이 깜짝 놀랐습니다. 뭐? 아버지 서류를 찾는다고? 내가 지금 갈게. 30분 후 지숙이 도착했습니다. 아버지와 조카가 쓰레기 더미에서 뒤지고 있는 모습을 보고 가슴이 아팠습니다. 아버지, 이게 뭐예요? 왜 이런 곳에서? 지수가 중요한 서류가 들어있는 상자를 잘못 버렸다. 지숙은 더 이상 묻지 않고 함께 찾기 시작했습니다. 세 사람이 함께하니 조금씩 진전이 있었습니다. 아버지, 혹시 상자가 어떻게 생겼는지 자세히 말씀해 주세요. 나무로 된 작은 상자인데 먼지가 많이 쌓여 있었어. 크기는 신발 상자보다 작고 지숙과 하늘이는 더 세심하게 찾기 시작했습니다. 쓰레기를 하나하나 들추면서 나무 상자를 찾았습니다. 해가 지기 시작할 무렵 하늘이가 소리쳤습니다. 찾았어요. 여기 있어요. 쓰레기 더미 깊숙한 곳에서 낡은 나무 상자가 나왔습니다. 다행히 상자는 손상되지 않았고 안의 수첩과 인감도 무사했습니다. 두식은 상자를 받아들고 눈물이 났습니다. 고맙다, 정말 고마워. 하늘이는 더러워진 옷을 털면서 웃었습니다. 할아버지, 이제 적금 찾으러 가요. 지숙도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아버지, 이제 정말 소중한 거라는 걸 알겠어요. 앞으로는 더 안전한 곳에 보관하세요.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두식은 생각에 잠겼습니다. 오늘 일로 가족 중에 누가 진짜 자신을 위하는지 확실히 알게 되었습니다. 원룸에 도착해서 상자를 더 안전한 곳에 숨겨두었습니다. 이번에는 절대 잃어버릴 수 없었습니다. 그런데 저녁에 현우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아버지, 내일 오전에 법원에 가야 할 일이 있어요. 법원? 무슨 일로? 아버지를 위한 일이에요. 성년 의견 신청을 접수하려고요. 두식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그걸 왜 내가 신청하느냐? 아버지 혼자서는 재산 관리가 어려우시잖아요. 오늘도 중요한 서류를 잃어버리셨다면서요. 현우는 벌써 선영에게서 들었던 것입니다. 그건 내가 찾았다. 찾으셨다고요? 어디서요? 그건 중요하지 않다. 내일은 내가 알아서 한다. 아버지, 이미 변호사와 약속했어요. 내일 오전 10시에 법원에서 뵙시다. 현우는 일방적으로 전화를 끊었습니다. 두식은 화가 났습니다. 아들이 자신을 무능력한 사람 취급하는 것이 못마땅했습니다. 하지만 한편으로는 두려웠습니다. 성년 의견이 인정되면
자신의 재산을 마음대로 처분할 수 없게 됩니다. 100억 원을 아영이의 뜻대로 쓸 수 없게 되는 것입니다. 그때 하늘이가 다시 찾아왔습니다. 씻고 깨끗한 옷으로 갈아입고 왔습니다. 할아버지, 괜찮으세요? 하늘아, 할아버지가 부탁할 게 있다. 네, 뭐든지 말씀하세요. 내일 할아버지와 함께 법원에 가줄 수 있겠니? 하늘이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물론이에요. 아빠가 또 할아버지한테 이상한 일 하려는 거죠? 그래. 내가 일본어도 할 줄 알고 똑똑하니까 할아버지를 도와줄 수 있을 것 같아. 걱정하지 마세요. 제가 꼭 도와드릴게요. 두식은 손녀의 말에 조금 안심했습니다. 적어도 혼자가 아니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밤이 깊어가며 두식은 내일 있을 법원 조사에 대해 생각했습니다. 현우와의 마지막 대결이 될지도 모른다는 예감이 들었습니다. 가족법원 조사실 앞에서 현우는 변호사와 함께 서류를 점검하고 있었습니다. 두식은 하늘이와 함께 복도 반대편에 앉아 있었습니다. 할아버지, 긴장하지 마세요. 하늘이가 할아버지의 손을 꼭 잡아주었습니다. 두식은 손녀의 따뜻한 마음에 조금 안정이 되었습니다. 조사관이 나와서 호명했습니다. 박두식 씨 가족분들 들어오세요. 조사실 안은 생각보다 따뜻한 분위기였습니다. 중년의 여성 조사관이 친근하게 맞아주었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김은희 조사관입니다. 오늘은 성년 의견 신청에 대해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현우가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저희 아버지가 고령이시고 최근에 중요한 서류도 분실하시는 등 판단력에 문제가 있는 것 같아서요. 조사관이 두식을 바라봤습니다. 박두식 씨, 아드님 말씀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세요? 나는 멀쩡합니다. 서류도 다시 찾았고 내일은 내가 알아서 할 수 있어요. 두식의 목소리가 단호했습니다. 조사관이 변호사에게 물었습니다. 구체적으로 어떤 문제가 있다고 보시나요? 일본에서 상당한 금액의 적금이 만기되었는데 혼자서 처리하기 어려워 보입니다. 또한 중요한 서류 관리에도 문제가 있고요. 그때 하늘이가 조심스럽게 손을 들었습니다. 저 말해도 될까요? 조사관이 놀라며 하늘이를 바라봤습니다. 네, 말씀하세요. 할아버지는 치매가 아니에요. 어제 쓰레기장에서 서류를 찾을 때도 정확히 기억하고 계셨어요. 현우가 당황했습니다. 하늘아, 어른들 말씀에 끼어들면 안 돼. 하지만 조사관은 하늘이의 말에 관심을 보였습니다. 계속 말해보세요. 하늘이가 어제 있었던 일을 자세히 설명했습니다. 며느리가 실수로 상자를 버린 것부터 쓰레기장에서 찾은 과정까지 말입니다. 할아버지가 40년 동안 일본어로 된 서류들을 관리해 오셨어요. 조사관이 두식에게 물었습니다. 그 서류들 보여주실 수 있나요? 두식은 가져온 가방에서 일본 통지서들을 꺼냈습니다. 조사관이 서류들을 살펴봤습니다. 일본 우체국 저축과 국채 만기 통지서네요. 상당한 금액이군요. 현우의 눈이 번뜩였습니다. 그러니까 전문적인 관리가 필요한 거 아니에요? 조사관이 두식에게 물었습니다. 이 서류들의 내용을 이해하고 계시나요? 두식이 차근차근 설명했습니다. 1998년부터 2004년까지 제가 아내 명의로 송금한 돈들입니다. 장기 적금과 국채로 운용했고 지금 만기가 되어서 찾을 수 있게 된 거예요. 총액이 얼마 정도 되나요? 100억 원 정도 됩니다. 조사실이 조용해졌습니다. 현우도 정확한 금액을 처음 들었습니다. 조사관이 계속 물었습니다. 이 돈을 어떻게 사용하실 계획이세요? 두식이 가방에서 아영이의 메모를 꺼냈습니다. 제 아내가 남긴 유언입니다. 하늘이가 메모를 읽었습니다. 지숙이 빚 먼저 갚아줘. 그리고 손주들 학비. 조사관이 감동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명확한 사용 계획이 있으시군요. 현우가 급히 말했습니다. 하지만 그런 큰 돈을 혼자서 관리하시기는 어려우실 거예요. 조사관이 하늘이에게 물었습니다. 하늘이는 할아버지가 어떤 분이라고 생각해요? 할아버지는 정말 똑똑하세요. 40년 동안 일본에서 혼자 사업도 하셨고 가족들한테 매달 송금도 보내주셨어요. 그런데 아빠는 할아버지를 무시해요. 하늘이의 솔직한 대답에 현우가 당황했습니다. 하늘아, 그런 말 하는 게 아니야. 조사관이 두식에게 다시 물었습니다. 일본에서 이 절차를 진행하실 때 도움이 필요하세요? 손녀가 일본어를 배우고 있어서 도와줄 수 있어요. 그리고 필요하면 전문 번역가를 쓸 생각입니다. 두식의 대답이 명확했습니다. 조사관이 하늘이에게 일본어 실력을 확인해 봤습니다. 이 통지서에서 중요한 부분을 읽어보세요. 하늘이가 더듬거리며 읽었습니다. 만기도래, 본인 확인 필요, 인출 절차, 정확하네요. 할아버지를 충분히 도울 수 있겠어요. 현우는 점점 불안해졌습니다. 상황이 자신에게 불리하게 돌아가고 있었습니다. 조사관님, 그래도 100억이라는 큰 돈인데. 조사관이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박두식 씨는 의사결정 능력에 전혀 문제가 없어 보입니다. 오히려 매우 계획적이고 신중하시네요. 현우가 마지막으로 시도해 봤습니다. 아버지 연세를 생각해 보세요. 76세는 결코 무능력한 나이가 아닙니다. 더구나 40년간 해외에서 사업을 하신 분이고요. 조사관이 결론을 내렸습니다. 성년 의견 신청을 받아들이기 어렵겠습니다. 피의견인의 동의도 없고 무엇보다 필요성이 인정되지 않네요. 현우의 얼굴이 붉어졌습니다. 그럼 아버지가 사기라도 당하면 어떻게 해요? 그건 아드님이 옆에서 조언해 주시면 될 일이지 후견인이 될 이유는 아닙니다. 조사가 끝나고 복도로 나왔습니다. 현우는 변호사와 함께 먼저 나갔습니다. 아버지, 후회하실 거예요. 현우가 떠나며 던진 말에 두식은 서운했습니다. 하지만 하늘이가 옆에서 위로해줬습니다. 할아버지, 잘하셨어요. 이제 당당하게 할아버지 돈 찾으세요.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두식은 생각에 잠겼습니다. 법원에서는 이겼지만 아들과의 관계는 더욱 멀어진 것 같았습니다. 원룸에 도착해서 두식은 아영이의 메모를 다시 꺼내봤습니다. 아영아, 내가 제대로 하고 있는 건가? 하늘이가 할아버지 옆에 앉았습니다. 할아버지, 할머니가 쓰신 거 말고 다른 것도 있어요? 다른 거? 할아버지가 일본에서 보내신 편지들이요. 두식은 잠시 생각하다가 오래된 편지 묶음을 꺼냈습니다. 이건 내가 아영이한테 보낸 편지들이야. 하늘이가 조심스럽게 편지를 펼쳐봤습니다. 와, 할아버지, 글씨 정말 예쁘네요. 편지에는 두식의 일본 생활과 가족에 대한 그리움이 담겨 있었습니다. 아영아, 현우가 대학에 들어간다니 기쁘다. 등록금 걱정 말고 공부 열심히 하라고 해라. 준호가 군대 간다고? 몸 건강히 다녀와야 할 텐데. 용돈 조금 더 보낸다. 지숙이가 미용사가 되겠다고? 좋은 생각이다. 기술 배우면 어디 가서든 살 수 있어. 하늘이는 편지를 읽으며 눈물이 났습니다. 할아버지, 정말 가족을 많이 사랑하셨구나. 두식도 옛 기억에 잠겼습니다. 그때는 말로 표현하지 못했는데 이제라도 보여주고 싶어. 하늘이가 할아버지를 꼭 안아주었습니다. 할아버지, 내일부터 일본 은행 가서 돈 찾아요. 제가 도와드릴게요. 두식은 손녀의 말에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이제 정말 시작할 때가 된 것 같았습니다. 20일 후 두식과 하늘이는 일본 은행 서울 지점에 도착했습니다. 현대적인 건물 앞에서 두식은 잠시 망설였습니다. 40년간의 일본 생활,
20년간 모은 돈을 찾는 순간이 코앞에 다가왔습니다. 할아버지, 괜찮으세요? 하늘이가 걱정스럽게 물었습니다. 그래, 들어가자. 두식은 가죽 가방을 꼭 들고 은행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국제 업무 창구 직원에게 일본어로 말을 걸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일본 우체국 저축 만기 인출하러 왔습니다. 직원이 놀라며 한국어로 답했습니다. 아, 한국어로 말씀해 주세요. 어떤 업무시겠어요? 두식은 준비해온 서류들을 꺼냈습니다. 만기 통지서, 일본 인감, 아영이 명예 관련 서류들이었습니다. 일본에서 20년간 모은 적금과 국채를 찾으려고 합니다. 직원이 서류들을 검토했습니다. 상당한 금액이네요. 본인 확인과 상속 절차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하늘이가 옆에서 도왔습니다. 저희가 가족관계 증명서와 할머니 사망신고서도 가져왔어요. 2시간 넘게 절차를 밟은 끝에 드디어 승인이 났습니다. 이번 환급액은 약 70억 원이었다. 예전에 송금으로 쓰고 일부 현금화해둔 돈까지 합치면 총액은 100억 원에 달했다. 두식은 미리 개설해둔 자신명의 계좌를 알려줬습니다. 이체 완료되었습니다. 순간 두식은 현실감이 없었습니다. 40년간의 노동과 절약이 이 한순간으로 완결된 것 같았습니다. 은행을 나오면서 하늘이가 말했습니다. 할아버지, 이제 정말 끝났네요. 아니다, 하늘아. 이제 시작이야. 집으로 돌아와서 두식은 지숙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지숙아, 내일 온 가족이 모일 수 있겠니? 무슨 일이세요? 중요한 얘기가 있어. 현우 오빠도요? 요즘 아버지랑 사이가 안 좋은데. 현우도 꼭 와야 해. 준호도 마찬가지고. 지숙이 망설이며 말했습니다. 알겠어요. 제가 연락해 볼게요. 다음 날 저녁 지숙의 미용실에 가족들이 모였습니다. 현우는 며칠 전 법원 일 때문에 아직 기분이 좋지 않았습니다. 아버지가 무슨 말씀을 하시려는 건지. 준호도 퀵서비스 일을 마치고 지쳐서 왔습니다. 하늘이만 기대에 찬 눈빛으로 할아버지를 바라봤습니다. 두식이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너희들에게 할 말이 있어서 불렀다. 모두가 두식을 바라봤습니다. 내가 일본에서 40년 넘게 일해 모은 돈을 어제 찾았다. 현우의 눈빛이 변했습니다. 얼마나 찾으셨는데요? 100억? 지숙이 놀라서 소리쳤습니다. 100억이요? 정말이에요? 준호도 믿을 수 없다는 표정이었습니다. 아버지, 그 정도면 우리 모두 걱정 없이 살 수 있겠네요. 현우가 앞으로 나섰습니다. 아버지, 그 돈 관리는 제가. 잠깐. 두식이 손을 들어 제지했습니다. 내 말 먼저 들어라. 두식은 주머니에서 아영이의 메모를 꺼냈습니다. 너희 엄마가 남긴 유언이다. 하늘이가 읽어봐라. 하늘이가 또박또박 읽었습니다. 지숙이 빚 먼저 갚아줘. 그리고 손주들 학비. 지숙이 눈물을 흘렸습니다. 엄마가. 두식이 계속 말했습니다. 이 돈의 배분을 선언한다. 모두가 숨을 죽이고 들었습니다. 지수가 내 미용실 담보대출 전액 상환해준다. 3억이지? 지숙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준호야, 내 퀵서비스 트럭 바꾸고 전세금도 보태줄 거야. 5억 정도면 되겠지? 준호가 감격해서 말했습니다. 아버지, 고맙습니다. 하늘이를 비롯한 손주들 학자금은 신탁으로 만들어서 대학까지 걱정 없게 해줄 거다. 하늘이가 할아버지를 꼭 안았습니다. 현우가 초조해하며 물었습니다. 그럼 저는요? 두식의 표정이 굳어졌습니다. 현우, 넌 당장은 제외다. 뭐라고요? 현우가 벌떡 일어났습니다. 왜 저만요? 저도 아버지 아들인데. 두식이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조건이 있다. 1년간 가족 모임에 빠지지 않고 참석해라.
그리고 두식이 잠시 멈췄다가 말했습니다. 내가 먼저 나에게 밥을 청해라. 밥을요? 그래. 내가 직접 사서 같이 먹자고 해라. 그런 마음이 생기면 그때 다시 생각해보마. 현우가 격앙되었습니다. 이건 차별이에요. 왜 저만 이런 대우를. 그때 하늘이가 일어나서 아버지를 가로막았습니다. 아빠, 할아버지 말씀이 맞아요. 하늘아, 내가 뭘 알아? 할아버지의 인감은 도장 하나가 아니라 평생의 밤샘이에요. 40년 동안 가족을 위해 혼자 견딘 시간들이라고요. 하늘이의 말에 현우가 당황했습니다. 지숙이 오빠를 달랬습니다. 오빠, 아버지 말씀대로 해요. 1년이 그리 긴 시간도 아니잖아요. 준호도 거들었습니다. 형, 아버지가 우리를 위해 40년을 기다리셨는데 형이 1년 못 기다릴 게 뭐예요? 현우는 더 이상 할 말이 없었습니다. 분노와 당황이 섞인 표정으로 미용실을 나갔습니다. 현우가 나간 후 분위기가 조금 누그러졌습니다. 지숙이 아버지에게 말했습니다. 아버지, 정말 고마워요. 대출 때문에 얼마나 걱정했는지 몰라요. 준호도 감사 인사를 했습니다. 아버지, 새 트럭으로 더 열심히 일하겠습니다. 두식은 만족스러운 표정을 지었습니다. 아영이의 뜻대로 할 수 있게 되어서 마음이 후련했습니다. 하늘이가 할아버지에게 조용히 물었습니다. 할아버지, 정말 아빠한테 1년을 기다리실 거예요? 그래야 해. 돈보다 마음이 먼저 바뀌어야 하거든. 아빠가 정말 바뀔까요? 두식은 창밖을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사람은 변할 수 있어. 다만 시간이 필요할 뿐이야. 그날 밤 두식은 오랜만에 편안한 잠을 잤습니다. 40년간의 무거운 짐을 내려놓은 기분이었습니다. 하지만 현우는 집에서 밤새 잠들지 못했습니다. 아버지의 조건을 받아들여야 할지 아니면 포기해야 할지 고민에 빠져 있었습니다. 한 달이 지났습니다. 지숙의 미용실 카운터 서류에는 대출 상환 완료라고 적힌 작은 스티커가 붙어 있었습니다. 지숙은 그 스티커를 볼 때마다 아버지에 대한 고마움이 새삼 느껴졌습니다. 준호는 새 트럭을 몰고 두식을 찾아왔습니다. 예전의 낡은 트럭과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깨끗하고 튼튼한 트럭이었습니다. 아버지, 새 트럭으로 일하니까 일감도 많이 들어와요. 정말 감사합니다. 두식은 아들의 밝은 표정을 보며 뿌듯했습니다. 열심히 해라. 건강만 조심하고. 한편 두식은 서울 외곽에 작은 오피스텔을 하나 구했습니다. 원룸보다는 조금 넓고 햇볕도 잘 드는 곳이었습니다. 하늘이가 자주 놀러 올 수 있도록 방도 하나 더 있었습니다. 할아버지, 새 집 정말 좋아요. 하늘이는 할아버지의 새 보금자리를 둘러보며 기뻐했습니다. 하늘아, 고마웠어. 할아버지가 돈을 찾을 수 있었던 건 내 덕분이야. 제가 뭘 했다고요? 할아버지가 혼자 다 하신 거예요. 두식은 책상 위에 일본어 감사 편지를 써놓고 있었습니다. 이게 뭐예요? 너희 할머니한테 쓰는 편지야. 일본어로 쓰고 있는데 나중에 내가 봉투에 넣어주겠니? 하늘이가 편지를 읽어봤습니다. 아영아, 내 뜻대로 다 했어. 지숙이 빚도 갚았고 손주들 학비도 마련했어. 고마웠어. 하늘이는 편지를 읽으며 눈시울이 붉어졌습니다. 할아버지, 할머니가 보실 거예요. 두식도 창밖을 바라보며 아영이를 그리워했습니다. 그런데 현우는 여전히 연락이 없었습니다. 가족 모임에도 나오지 않았고 두식과 마주치는 것도 피했습니다. 어느 날 지숙이 걱정스럽게 아버지에게 말했습니다. 아버지, 큰오빠가 너무 의기소침해해요. 회사에서도 실수가 많아진다고 하던데. 그래, 정말 1년을 기다리실 거예요? 두식은 고민이 되었습니다. 아들이 힘들어한다는 얘기를 들으니
마음이 아팠습니다. 그래도 기다려보자. 현우가 먼저 마음을 열어야 해. 현우 오빠는 자존심이 세서 먼저 다가오기 어려워할 텐데요. 두식은 아무 말 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마음 한편으로는 아들이 걱정되었습니다. 2달이 더 지났습니다. 가을비가 내리는 어느 저녁, 두식은 오피스텔에서 혼자 저녁을 먹고 있었습니다. 초인종이 울렸습니다. 문을 열어보니 현우가 서 있었습니다. 손에는 편의점 삼각김밥 2개를 들고 있었습니다. 아버지, 현우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들어와라. 두식이 문을 열어주자 현우가 조심스럽게 들어왔습니다. 아버지, 제가 밥을 사왔습니다. 현우가 삼각김밥을 내밀었습니다. 삼각김밥 2개가 무슨 밥이냐? 두식이 쓴웃음을 지으며 말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제대로 된 밥을 사드려고 했는데 용기가 없어서. 현우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두식은 아들의 모습을 보며 마음이 아팠습니다. 그래도 내가 직접 사온 거잖아. 고맙다. 두식이 삼각김밥을 받아들었습니다. 아버지, 제가 잘못했습니다. 현우가 무릎을 꿇었습니다. 일어나라. 무슨 큰 죄를 졌다고. 저는 아버지가 번 돈만 생각했어요. 아버지 마음은 생각하지 못했습니다. 두식은 아들을 일으켜 세웠습니다. 현우야, 아버지도 미안했다. 40년 동안 제대로 된 아버지 노릇을 못해서. 아니에요. 아버지는 정말 대단하신 분이에요. 현우가 눈물을 흘렸습니다. 삼각김밥은 그만두고 라면이라도 끓여보자. 두식이 부엌으로 향했습니다. 아니에요. 제가 끓일게요. 현우가 앞서서 부엌으로 갔습니다. 라면을 끓이는 현우의 뒷모습을 보며 두식은 만감이 교차했습니다. 언제부터인가 아들이 이렇게 커버렸는지 새삼 느껴졌습니다. 아버지, 파도 썰어드릴까요? 그래라. 두식은 파를 송송 썰어 라면에 얹었습니다. 아버지와 아들이 함께 만든 한 그릇의 라면이었습니다. 아버지, 맛있어요? 그럼 내가 끓여줬으니까. 하늘이까지 와서 함께 라면을 먹었습니다. 40년 넘게 떨어져 살면서 제대로 함께 먹어본 적이 거의 없었던 아버지와 아들이었습니다. 식사를 마치고 현우가 말했습니다. 아버지, 앞으로 한 달에 한 번씩은 꼭 뵐게요. 그리고 제가 먼저 연락드릴게요. 고맙다. 그리고 제가 받을 몫이 있다면 나중에라도 괜찮습니다. 두식이 웃었습니다. 벌써 욕심내냐? 아니에요. 그냥 가족이고 싶어서요. 현우의 말에 두식은 감동했습니다. 그럼 다음 주에 가족 모임 한번 해보자. 내가 준비해봐라. 정말요? 현우의 얼굴이 밝아졌습니다. 그때 TV에서 오사카 야경 뉴스가 흘러나왔습니다. 두식이 40년 넘게 살았던 곳이었습니다. 아버지, 일본 생각 안 나세요? 가끔 생각나지. 그래도 이제 여기가 내 집이야. 현우가 아버지 옆에 앉았습니다. 아버지가 일본에서 가장 기뻤던 때는 언제였어요? 두식은 잠시 생각했습니다. 돈 번 날이 아니었어. 한국으로 송금을 보내던 그 밤들이었지. 현우는 아버지의 말을 가슴 깊이 새겼습니다. 밤이 깊어가며 현우가 일어났습니다. 아버지, 저 이제 가볼게요. 그래, 조심히 가라. 문 앞에서 현우가 돌아섰습니다. 아버지, 사랑합니다. 40년 만에 처음 듣는 아들의 고백이었습니다. 나도 사랑한다, 현우야. 현우가 나간 후 두식은 창가에 앉았습니다. 서울의 야경이 오사카 못지않게 아름다웠습니다. 핸드폰이 울렸습니다. 하늘이에게서 온 메시지였습니다. 할아버지, 아빠가 집에 오는 내내 집에서도 웃고 있어요. 그래, 우리 가족이 다시 하나가 됐다.
두식은 책상 위에 있던 아영이의 사진을 바라봤습니다. 아영아, 내 말대로 다 됐어. 현우도 변했고, 지숙이 빚도 갚았고, 손주들 학비도 마련했어. 우리가 꿈꾸던 가족의 모습이야. 창밖으로 보이는 서울의 불빛들이 마치 아영이의 미소 같았습니다. 두식은 오랜만에 편안한 마음으로 잠자리에 들었습니다. 100억이라는 숫자보다 소중한 것을 되찾은 기분이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가족이라는 이름의 따뜻함이었습니다. 돈은 사람을 시험하지만 결국 사람을 살리는 건 말 한마디와 한 그릇의 밥이라는 걸 두식은 이제야 깨달았습니다. 40년의 기러기 아버지 생활을 끝내고 두식은 진짜 가족의 품으로 돌아온 것입니다.